다음 그룹의 제자가 이제 누구냐면 손빈과 방현이에요. 손빈과 방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손빈과 방현. 여기 이 영화예요. 영화 전국. 그렇죠? 손빈과 방현인데 이거 귀국자예요. 귀국자인데 이제 귀국자에 관한 많은 얘기가 붙여지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전국시대가 들어가면 전국시대 중후반기 들어가면 더 이상 더 이상 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왕이니까, 이기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러면 이제 이기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누가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것만 남으니까 이 사람의 이제 이 귀국자의 책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아주 기뻐할 때 접근해서 사람이 기뻐하면요. 기뻐할 때는 그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눈치 봐가지고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엄마를 막 공작을 하면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할 때 접근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징후를 막 두려워할 때 징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게 유세할 때 쉽게 말하면 유세객들이 유세할 때 이제 전국시대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인재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뜻을 이제 유세를 하는 거죠. 왕들 앞에서 왕들 앞에 유세를 하는데 그냥 순수한 거기 어떤 뭐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순수하게 설득해가지고 내 뜻을 펼치는 거 그 자체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전국시대 유세객들에게 이제 유세객들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손빈과 방현의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둘이 이제 귀국산장이 아니죠. 귀국산장이 아니라 귀국스쿨에 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엘리트들이 모이고 귀국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접 안 가르쳐요. 자기 수제자를 딱 내 앞세우고 뒤에서 딱 숨어 있어요. 그리고 수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또 제자를 가리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손빈과 방현인데, 거기 이 스토리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야사가 살붙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될 수 있으면 정사로 가는데 정사만 가지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강의에는 야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이고요. 지금 손빈과 방현이 이제 같이 위나라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귀국스쿨에서 만나는데요. 이 연대를 잠깐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손빈이 320년에 죽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3대 손 또는 5대 손이라고, 연대를 따지면 5대 손이 맞을 것 같아요. 5대에서 연대를 따지면. 그래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의 손자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무작정 이제 귀국 선생으로 이제 무라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집안이 풍지박산 났으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의 책이 있죠. 그 책이 뭐예요? 손자병법이겠죠. 손자병법.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이제 이때가 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신비한 책이 돼버린 거죠. 신비한 책, 저 책을. 근데 지금은 뭐 책이 출판이 잘 되니까 책 한 권 나오면 이제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때는 주간에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간에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선비 때가 오면 아마 이제 손자병법이 비서처럼 그렇게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목을 보면 병법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병법을 얻는 자가 천하를 제패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아마 손자병법을,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손자병법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랗 가난한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 났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귀국 선생이 가지고 있었대요. 귀국 선생이. 그리고 자기만 딱 가지고 있고 어느 날 이제 손빈만 딱 불러가지고 그거를 딱 보여주고 외워. 그랬더니 손빈이 한번 쫙 보고 머릿속에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재죠? 진정한 천재죠? 우리는 이게 한번 보면 기둥도 안 남죠. 이렇게 이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새나가지만 이제 천재들은 탁탁 아주 그런 천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몇 봤어요. 그런 천재들이요. 예. 예. 그렇게 딱 이미지로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냥 기억이 된대요. 이렇게 보면 사진 뜨듯이 딱딱딱딱 찍힌대요.
내용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귀국 선생이 이제 몰래 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감격했겠죠? 자기 할아버지의 조상의 책을 받고 그거를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이제.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데, 이제 방연도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위나라는 그 강한 위나라요. 위나라 사람이에요. 역시 귀국 선생 문화에서 수학을 하는데, 이 둘이 이제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의형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누구든지 먼저 이제 출사하면 다른 하나 또 끌어들이기로 이렇게 그래 서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위나라에서 천하 인재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요 천하 인재를 모집한다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해왕입니다. 해왕이에요. 그러면 방연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격이 어떻게 손빈에 보면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위의 왕을 전략가로 못 만들었죠, 결국은. 방연도 위의 왕도 전략가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재를 구한다고 위나라의 이제 해왕이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고만 배워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에서 쓰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정말 보니까 위 해왕이 보니까 이거 쓸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를 원수로 전군을 지휘하는 원수로 딱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연 옆에는 항상 의형제를 맺은 손빈이라는 사람. 여기도요, 야사의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그냥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채택을 하겠어요. 채택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어느 걸 채택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스케줄로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재상 왕측이 방유가 동문수학했던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럼 얘도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연이 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연이 이인자 신드롬에 시달린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이제 살리에르 실제로는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이제 일찍 죽잖아요. 젊어 36살인가요? 36살인가 모차르트가 죽는데 굉장히 천재적이죠. 옆에 있으면서 이 천재 작곡가가 막 작곡을 해내고 음악을 해내는 이 능력을 그 당대 최고의 음악 선생인 살리에르가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열등감에 이제 막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장면이 이제 아주 실감 있게 표현되는 영화거든요. 그때로부터 이 말이 생겼어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인자 증후군이지. 이인자 컴플렉스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모차르트가 좀 기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아주 경박하게 웃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흉내 낸 거요? 너무 잘했다. 경박하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차르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 영화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모차르트가 그랬대요. 그렇게 웃었대요. 그걸 그대로 구현시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살리에르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일찍 죽었으니까 어떤 루머가 퍼졌냐면 살리에르가 얘를 죽였다. 그런 소문까지 퍼져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나중에 이제 늙은 살리에르한테 갑니다. 가서 모차르트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미워한 게 아니다. 걔는 누구한테나 다 비호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애가 워낙 이제 버릇도 없고 지 맘대로고 막 이러니까 누구에게 나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차르트 옆에 있었으면 누구도 다 미워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꽉 던지죠. 당신 죽였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왜 죽였냐? 안 죽였다. 이제 그렇게 인터뷰한 그 인터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 그래서 나중에 작년인가에 보니까 살리에르하고 모차르트하고 공동 작곡한 그 악보가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영화에서 만드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이인자 컴플렉스에 시달린 사람이 하나 또 있죠. 이제 이사입니다. 이사하고 누구죠? 이사하고 한비자죠. 진시황 때. 이사하고 한비자인데 한비자하고 이사는 같이 배웠어요. 같은 스쿨 출신이에요. 같은 스쿨 출신이니까 둘이 딱 보니까 한비자는 여러분 한비자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천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저도 출간 안에서 한 10권 정도 썼거든요. 출간 미술관 된 책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책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자료들이 있어도 이 자료들을 어떻게 나만의 스타일로 이제 꾸며내느냐,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이제 자료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비자 책을 읽으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 얻었는지 그때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그럼 주관으로 천재예요. 그 천재가 아니면 그 당대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한비자의 위치에 가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자기의 그런 어떤 구상의 구도에 따라서 기획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했는지 정말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한비자, 그러니까 옆에서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는 이사 입장에서 보면 열등감을 느꼈을 만해요. 이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사가 먼저 진시황에게 이제 등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이 진시황이 또 이 책광이라요. 독서광이랍니다. 독서광이라.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책을 읽었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진시황이 이 주간에 써져 있는, 제가 이제 한비자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주간에 써 있는 이제 한비자의 책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 진정한 천재다. 왜냐면 진시황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알아본 거죠. 진정한 천재다. 너 데려와라 그랬더니 같이 배웠습니다. 이 자식 왜 말을 안 했어? 진작하지. 당장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있었거든요. 한비자가. 그러니까 한나라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비자는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비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나라 입장에서 너무 조그만 나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한비자가 가요. 한비자가 가서 딱 보니까 진시황이 급실망하죠. 왜요? 말더듬이야. 말이 어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사가 하는 거죠. 이간질 해가지고 얘가 욕심을 얘 쓰면 안 되면 욕심을 품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명령도 가짜로 유죄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진시황은 마음을 고쳐먹고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자 컴플렉스 전형적인 사람이죠. 또 이인자 컴플렉스를 가질 뻔했는데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또 있죠. 누군가요? 이인자 컴플렉스를 가질만 했어요. 가질만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이인자임을 인정하고 1인자를 최고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포수가죠. 포수가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포수가가 관중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이디어 자체가 그리고 생각 자체가 그릇이 다른 거죠. 그릇이 다른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섰다고 그러면 포수가 입장에서는 관중을 뒤에만 보면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자리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출세를 생각했다면 그런데 애시당초 인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딱 해버리고 관중을 끝까지 보호하고 기어이 관중이 천하의 재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준 사람이 포수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자들은 관중보다는 포수가를 더 성인으로 치는 거죠. 더 군자로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2인자 컴플렉스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얘가 손빈과 방연이에요. 손빈과 방연입니다. 그러니까 손빈은 이제 방연의 입장에서 보면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빈의 할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그 유명한 손자예요. 가문도 특출한 데다가 얘가 아까 규곡 선생이 한 번 보여줬는데 다 외워버렸단 말이에요. 손자병법을. 그러니까 얘는 이 머리도 좋은 데다가 이제 병법까지 익혔으니까 아주 얘 거의 병법의 신이 된 거죠. 달인이 된 건데 방연의 입장에서 보면 방연도 수재긴 하지만 손빈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나라에 어쩔 수 없이 위나라 초대를 했는데 이제 반갑게 서로 회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반갑게 서로 회호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제 선물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군사 이제 총사령관이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총사령관인데 형님뻘 되는 사람이 내 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비는 다른 직책을 주세요라고 해야죠. 객경에 임명을 합니다. 객경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온 고문단이라고 보면 돼요. 고문단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방연에 이제 손비를 죽이기 위한, 손비를 꺾기 위한 그런 책략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짓으로 손빈이 적국 제나라와 내통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방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손빈만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연은 뭐가 탐이 났냐면 손빈의 머릿속에 있는 손자병법이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순히 죽여서는 안 되고 살려는 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는 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는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 손자병법의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얻는 게 목적인 거죠, 방연은. 그런데 이제 이간칙을 써가지고 이제 참소를 하죠. 참소를 해가지고 손빈을 첩자라는 명목을 세워가지고 손빈을 다리 밑을 자릅니다. 다리 밑을 연골을 잘리는 원령, 그 다음에 얼굴에 먹문을 새기는 묵형에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손빈이. 그때도 몰라요. 손빈이 얘가 방연이 그랬다는 거 모릅니다. 그리고 태연이 방연이 와가지고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임금에게 정말 그냥 간해가지고 너 겨우 살렸어. 그러니까 손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고맙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그 손자병법 있잖아. 네 주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법 있잖아. 네 머릿속에 다 있지? 이거를 좀 써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고마운 친구가 하니까 손비는 그것도 모르고 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나라에서 이제 사신들이 옵니다. 제나라에 사신들이 오는데, 이때 손우곤이라는 사람도 이제 우리 책에 나오거든요, 사결전에. 손우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왔다, 또는 이제 모르고 왔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손빈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물에 빠져 죽은 척 죽었다라고 거짓을 하면서 몰래 마차에 태워가지고 제나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제나라로 데리고 가버려.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나라가 우리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나라에 손빈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대한 전략가가 하나 들어간 거죠. 지금 위나라가 제일 필요한 인재가 전략가거든요. 전략가인데 여기서 방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가는 못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전술가는 될 수 있어도 전략가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가 정말 뛰어난 인재를 하나 이제 못 찾은 거죠. 놓친 거죠. 그래서 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손빈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손빈은 이제 항상 이렇게 다리 밑이 잘렸기 때문에, 원령당이 다리 밑이 잘렸기 때문에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죄인이라는 그런 이제 새겨졌겠죠, 먹물이 새겨진 채로 하니까 여기도 이제 두건을 써야 됐고, 그리고 마차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그러면 손빈의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치명적인 복수가 하는데, 이게 이제 위나라가 결정적인 이제 위나라의 국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위나라가 약해지는, 약국으로 이제 전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나라로 갔어요, 일단. 원래 그 제나라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나라로 갔어요. 제나라로 갔는데 그때 전기라는 사람이, 이 전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왕족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 이 제나라는 전씨로 왕이 바뀌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전씨로 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무슨 씨였죠? 제나라가? 강씨죠. 강태공이니까. 강태공에서 전씨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라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왕족이지만 또 아주 그 군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보고 이제 손빈을 발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전차 경기가 열려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데 말이 아니라 전차예요, 전차. 전차 경기가 열리는데 이제 아마 귀족들은 전차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차 경기의 제일 유명한 장면하면 우리가 배너의 전차 경기를 우리 기억하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전차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빈이 딱 이제 어느 날 전기가 이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기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면 이제 상대방 왕이죠. 왕의 그 마차를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기의 마차를 싹 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분류를 딱 하냐면 상, 중, 하를 딱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마차니까 이제 딱 알죠. 그러니까 상, 중, 하를 딱. 그래서 최고 A급 마차, 말하고 마차, 그 다음에 이제 B급, C급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필승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를. 이것도 사기열전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져야죠. 어떻게 져야 됩니까? 내가 최하급 말하고
어디하고 붙어야 돼요? 상급말하고, 상대방 상급말하고 붙어야지. 이건 무조건 지죠. 무조건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딱 졌어요. 근데 상대방의 제일 좋은 마차는 일단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제 경우수가 이제 확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급말로 하급 마차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상급말로 중급말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어떻게 된 거죠? 2승 1패가 되는 거죠. 2승 1패가 되는 아주 손빈의 필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손빈이 자기 죽은 전기를 이제 마차 경기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되게 기분이 좋겠죠. 예, 이제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손빈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쓸 때 이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슷비슷할 때는 요거를 분류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제일 약한 패가 뭐고 상대방이 제일 강한 패가 뭘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내 제일 약한 패로 제일 강한 상대방의 패를 무효화시켜버리면 이제 나에게 승산이 있는 거죠. 나에게 승산이 있는 거죠. 필승의 전략입니다. 손빈의 필승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제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이때가 되면 위 해왕이요 좌충우돌 시기예요. 이제 좌충우돌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 방연이 들어갔어요. 방연이 들어가니까 방연은 그나마 이제 쓸만한 인재예요. 그나마 쓸만한 인재인데 이제 방연이 들어갔는데 이 해왕이 막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이제 서쪽에서 이제 진나라가 막 밀고는 내려오고 진나라하고 싸우기는 두렵고 그래서 그 위나라의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위나라의 위 문우 때부터 전략은 동쪽은 화친을 하고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를 무너뜨려서 천하를 제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위나라의 위문우의 전략이었는데 해왕 때 보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잃어버렸으니까 동쪽에서라도 찾자. 이래가지고 막 동쪽에서 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막 전략하면서 좌충우돌 막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위나라 장수 방연이 오나라를 어디를 가냐면 자 조위한이죠. 그러면 여기가 위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이제 포기했어요. 서쪽은 수세로 돌아서니까 포기를 하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 여기 진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개혁이 막 이제 한참인 때예요. 상황의 개혁이 한참이 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해져 가니까 여기는 못 경고하겠고 또 공격하기도 힘들고 지형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바꿔가지고 이쪽을 막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가 조나라 쳤다가 한나라 쳤다가 제나라하고도 전쟁했다가 거기에 막 복잡한 막 정치적인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이 위왕 때문에 이쪽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해왕 때문에. 근데 한번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이 위문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서하지방을 왜 여기를 차지해버린 거냐면 이쪽을 차지해가지고 이쪽을 만약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천의 요새와 그 다음에 여기 관중지방의 풍요로운 땅과 이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쪽으로 밀고 와가지고 여기를 정복을 했다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위해왕의 머릿속에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일러스트에서 보셨듯이 막 머리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그때마다 막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칩니다. 조나라를 치는데 그러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제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제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조 입장에서는 제나라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제나라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손빈이 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제나라 요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빈을 군사로 삼아서 이제 이 위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술이죠. 일종의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제 손빈의 위대한 책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위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위나라예요. 위나라의 수도는 대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 다음에 조나라의 수도는 한단이에요. 이 한단은 천의 요새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단을 가지고 진나라가 여기를 정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굉장히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가요. 그래서 보세요. 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나라가 어디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제나라한테. 여기 산동성에 있는 제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제나라한테 요청, 그래서 이제 제나라의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임금하고 같이 조정해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겠죠. 회의가 벌어지면서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는데 나중에 계릉 전투, 마릉 전투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능이라는 거는 협곡을 능선이니까 협곡이 있겠죠. 좁은 데서 이제 적을 유인해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위나라의 군사들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조나라를 한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나라로 가버렸어요. 여기는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면 노인들하고 이제 애들만 남은 거죠.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수비병들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나라가 도움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바로 가면 위나라하고 직접 싸우는 거죠. 그래도 위나라는 아직까지도 강한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나라 입장에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나라 입장에서 얻으려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전쟁을 해서 적을 약화시키는 것도 전쟁을 하는 이유지만 전쟁을 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한다는 거는 국력을 소모하는 건데 얻는 것 없이 국력을 소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손빈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배후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성들을 몇 개 빼앗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위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전부 한단에 가 있어요. 한단에 가 있다가 어때요? 자기 배후가 이제 공략이 되죠.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가 5월 전쟁에서도 많이 봤죠. 오나라하고 월나라 그 사이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기 배후를 공격을 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계릉으로 적들을 유도합니다. 좁은 계곡으로. 그래가지고 협곡으로 유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위나라를 타격을 가요. 그래서 방연이 이때 죽진 않지만 위나라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위위 구조라고 그래서 위나라를 포위해가지고 조나라를 구원한다. 그래서 위위 구조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계릉전투. 요 계릉전투비가 아마 하남성쯤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남성에 계릉전투. 그래서 지고 돌아가면서 그 다리병신 놈한테 다리병신 놈의 개책에 말려 들어가지고 내가 지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방연도 이 전략하는 아닌 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다시 반복을 해요. 똑같은 실수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릉전투예요. 약 12년 후에 계릉전투가 끝나는 12년 후에 이번에는 이 위왕이 이제 자기 태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보세요. 조위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북쪽을 조나라를 공격했다가 이제는 누구를 공격해요? 한나라를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제정세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위해왕의 그런 특성을 따라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 해왕이 이제 좌충우돌 리더십이니까 밑에 쪽을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나라가 어디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제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제나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화. 이게 이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자와 같이 한나라를 공격하니까 여기도 물론 마릉전투도 복잡한 전개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똑같은 패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나라의 손빈이에요. 어디를 공격하면 됩니까? 다시 위나라 여기 치면 되죠. 똑같은 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손빈이 이때 빨리 그래서 이제 제나라 그 조정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느냐? 천천히 가서 구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죠. 왜 천천히 가야 될까요? 자, 이 한나라가 됐던 위나라가 됐던 어느 나라가 영원한 우방이 없죠. 영원한 그러면 제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나라 모두 약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싸울 만큼 싸우게 만들고, 그렇죠? 싸울 만큼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적들 둘을 모두가 다 약화시키는 거겠죠. 만약에 이때 바로 위를 공격하면 한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 나라가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질질 끕니다. 근데 제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나라가 오니까 한번 싸워볼 만해. 그러니까 전의가 붙어가지고요. 위나라하고 더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움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거의 이제 무너질 쯤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위나라를 공격을 하는 거죠. 제 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제 나라가 여기가 한 나라예요. 여기가 위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전투 본래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냥 다 생략을 해가지고 자, 한 나라 여기 신정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위나라에서 여기로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로 공격을 하니까 제 나라가 싹 해가지고 위나라의 수도 어때요? 대량 있죠? 대량을 다시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화들짝 놀란 거죠. 이번에도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화들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 방연이가 이제 위나라 군사들 이끌고 다시 이제 제 나라를 찾아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유도하냐면 마릉이라는 마릉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릉 협곡 속에서 거기서 이제 위나라를 물리치려고 계략을 짜요. 손빈이가. 그때 나오는 계책이 뭐냐면 감조지계라는 말이에요. 이 감조라는 거 아궁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이제 일부러 마릉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일부러 마릉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적을 위나라 군사를 제 나라 군사들이 이제 손빈이 유도를 하면서 자, 그럼 군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그때 아궁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아궁이 숫자를 첫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연이 쫓아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 하니까 1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궁이 숫자가 5만이에요. 그럼 5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을 아직 안 했으니까 도망간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당대까지만 해도 전국시대 들어가면 최강대국이 누구예요? 위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최강대국이라는 자기들 군대가 잘 싸우고 제 나라 군대는 얘네들은 좀 허접스러운 애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손빈이. 그러면 처음에 10만 명이 먹는 그런 아궁이를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5만 명이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제 나라 놈들 요놈들 괜히 우리랑 전쟁하러 왔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 이제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야구 숫자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방해는 이제 더 열심히 쫓아갑니다. 더 열심히 쫓아가는데 손빈이 딱 손빈은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어 있죠. 마릉에 딱 도착하면 언제쯤 되면 얘가 여기 도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깎습니다. 나무 한 면을 깎아요. 대표질을 하겠죠. 대표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쓰는데 요게 뭐예요? 방연이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그리고 이제 밤쯤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얀 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깎았으니까 하얀 면이 등장하니까 밤중에 불을 궁금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켜겠죠. 불을 킬 때 그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제 그 군사들이 제 나라 군사들이 야, 볼 것도 없어. 불 켜진대. 우리 군인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그때 담뱃불이요. 요게 3-4km를 보여요. 담뱃불이. 그래서 담뱃불 함부로 피우면 안 됩니다. 밤에 깜깜할 때 담배 피우면 3-4km가 보이고 그러면 총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노출되는 거죠. 근데 요때 불이 딱 켜졌단 말이에요. 횃불이 켜졌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제 나라 군사들이 그 지역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면 방연이 이 나무 밑에 죽는다. 군사 손빈이 적다.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방연은 아이쿠 내가 당했구나. 아이쿠 당했구나. 아니야 다를까 막 이제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릉도예요. 이게 화살이 쏟아서 가지고 제 나라 위나라가 완전히 이때 이제 휩쓸리는 다 죽어버리죠. 완전 몰살을 해버리는 이게 유명한 마릉전투입니다. 계릉전투, 마릉전투. 이제 릉도 똑같지만 두 번의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해왕이 이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계릉전투가 있고 마릉전투가 있었죠. 자 그러면 위나라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제 나라가 있어요. 제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손빈이 있고 이쪽에 친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상황이 그거 가만 안 내두겠죠. 그래서요 계릉전투 때 서쪽에서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시건 깨지는 것을 보고요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위나라의 수도가 안읍이거든요. 황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황하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황하가 꺾어지는 지점에 안읍이 있거든요. 위나라의 수도가. 근데 진나라가 와가지고 상하에 와가지고 거기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위나라는? 동쪽에서는 손빈한테 깨지고, 서쪽에서는 누구한테 깨지는 거예요? 친해 상황한테 또 깨지고. 상황한테 깨지고. 이때 계릉전투 때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나라가 급속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계릉전투가 지나서 상황한테 수도가 이제 완전히 막 쓸려버렸거든요. 수도가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수도를 이제 동쪽으로 옮겨요. 위나라가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마릉전투 때가 되면요. 마릉전투 때 돼서 요때도 또 이제 마릉에서 이제 방해는 죽거든요, 여기서. 방해는 죽는데 요때는 또 상황이 딱 보니까 어때요? 위나라 얘네들 지금 약화됐어. 이제 전쟁에서 국력도 많이 소모됐으니까 이때는 완전히 또 상황이 들어와 가지고요. 서하 지방을 완전히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서하 지방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야, 이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쪽에 이제 중원에 조금, 그죠? 하남성 그 지역에 조그맣게 소국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릉전투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투예요. 두 번의 전투는 우리가 이제 손빈의 얘기만 보면 제나라하고 두 번 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큰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서도 두 번 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위나라가 실질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진나라의 이제 친나라의 시대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친나라가 어디까지 이제 들어온 거냐면 황하 서쪽에 있다가 황하 이쪽까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중원의 머리까지 들어온 셈이 된 거예요. 더불어 이제부터는 이제 아무도 친나라를 이제 누가 막느냐 이게 이제 전국 시대 주요 쟁점이 되는 거죠.